황금이 나오는 집.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한 집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부른대요.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니 참 이상한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 집에 그런 이름이 붙은 데에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대요.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땔감을 마련할 걱정에 일찍 잠에서 깼어요. 추운 겨울에 방을 뜨끈뜨끈하게 데우자면 집 근처 산에 있는 삭정이로는 어림없을 테고, 그렇다고 나무를 패서 장작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자면 바다 건너편 섬까지 나무하러 가야 하는데 밀물이라도 들어와 섬에 갇히면 어떡하지?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하나하나 따지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하! 오늘이라면 썰물 시간이 무척 길겠는걸? 그러고는 얼른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바닷바람이 쌩쌩 불고 갯벌에 발이 푹푹 빠져 걷기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섬으로 달려갔어요. 섬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쉴 새 없이 나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저쪽 샘물가에서 뭔가가 자꾸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어진 사기 그릇 조각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빛이 나는 곳을 향해 가만가만 걸어갔어요. 아니, 세상에! 샘물가에는 닭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닭이 아니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황금닭이었지요. 그런데 이 황금닭은 날갯짓만 할 뿐 걷지도 날지도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남이 볼까봐 서둘러 황금닭을 보자기에 꽁꽁 쌌어요. 그러고는 지게를 짊어지고 냅다 집으로 달렸지요. 나무하는 일도 다 내팽개치고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황금닭을 헛간에 있는 괴짝에다 몰래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황금닭을 쌌던 보자기에 닭털이 하나 빠져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무리 봐도 보통 닭털이 아닌 듯 싶었지요. 할아버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닭털을 품에 꼭 안고서 금방으로 갔어요. 아니, 어떻게 황금으로 이렇게 얇은 닭털을 만들 수가 있지요? 주인장, 방금 뭐라고 했어? 이 닭털이 황금으로 만든 거라고요? 금방주인은 할아버지에게 황금 닭털 값을 아주 후하게 쳐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는 양 시치미를 뚝 떼었어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뜻밖의 굴러 들어온 복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거든요. 하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영감, 요새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겼어? 실은 내가 나무를 하다가... 할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그러고는 할머니와 함께 헛간에 있는 황금닭을 보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황금닭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괴짝 안에 황금 닭털이 서너 개 떨어져 있었지요. 영감, 이게 정말 황금으로 된 닭털이란 말이요? 그렇다니까. 아이고 영감, 이제 우리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구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열흘에 딱 한 번씩만 황금 닭털을 팔았어요. 그러면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저 집에서 황금닭을 얻었대.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며? 황금이 자꾸 나오는 집이래.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어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하루는 먼데로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집에 오게 되었어요. 딸은 친정집을 보자마자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다 쓰러져 가던 옛날 친정집은 온데간데 없고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이 그 자리에 떡하니 서 있으니 말이에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할머니는 이리저리 말을 둘러대다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몽땅 털어놓았어요. 그날 밤, 딸은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친정집이 부럽기도 하고 자기 신세가 한없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다음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양에 볼일 보러 가고 할머니는 동네 잔치집에 놀러 갔지요. 집에 혼자 있게 된 딸은 헛간에 있다는 황금닭이 궁금해서 온몸이 근질근질했어요. 딸은 헛간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헛간 안에 있는 괴짝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정말 괴짝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닭이 있지 뭐예요. 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금닭을 와락 움켜쥐었어요. 그러고는 황금닭을 보자기에 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딸은 달리고 또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딸은 황금닭이 잘 있나 궁금해서 보자기를 펼쳐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할 황금닭은 온데간데 없고 시커먼 돌덩이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딸은 황금에 눈이 멀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지요. 황금닭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 내가 아니야. 딸은 친정집을 향해 다시 터벅터벅 되돌아갔어요. 친정집에 돌아온 딸은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잘못을 빌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화를 내기보다는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황금닭을 보고 욕심을 낸 건 잘못이야. 하지만 금방 뉘우쳤으니 그것으로 됐구나. 그리고 황금닭이 시커먼 돌덩이로 변한 걸 보고도 그리 놀라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고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부른다는구나. 하지만 황금닭이 있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운 적은 한 번도 없단다. 그러니 황금닭이 없어도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 뒤로도 시커먼 돌덩이는 반짝반짝 빛을 내는 황금닭으로 변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동안 잘 살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 돌덩이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딸도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혜로 끓인 심릿국.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서해 바닷가에서 농부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어요. 농부는 아내에게 죽이라도 쑤어주려고 했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부는 심술쟁이 부자를 찾아가 빌었지요. 어르신, 쌀을 좀 구워주시면 이번 가을에 꼭 갚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또 부자를 찾아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어찌나 먹을 것을 보채는지 쌀을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이번 가을에는
배로 갚겠습니다. 심술쟁이 부자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혼자서 슬며시 웃다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허허, 이놈, 이번이 마지막이다. 꼭 갚아라. 농부는 굽실굽실 절을 하며 반달만한 쌀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가난한 농부는 쌀 한 톨도 갚을 수가 없었어요. 농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부자에게 말했지요. 어르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부자는 아무 말 없이 큰 기침만 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심술쟁이 부자가 가만히 있다니요. 심술쟁이 부자에게는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농부의 딸이 이 동네 최고 미인이라지? 게다가 마음씨까지 곱다니 내 둘째 부인으로 삼으면. 심술쟁이 부자는 혼잣말을 하며 실실 웃었어요. 그날부터 부자는 어떻게 하면 농부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몇 날 며칠을 골똘히 생각하던 부자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옳지! 됐어! 바로 그거야! 심술쟁이 부자는 농부를 불러서 다그쳤지요. 네 이놈! 그동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쌀을 빌려주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쌀 한 톨도 갚지 않았으니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아구, 용서해 주십시오. 올해는 워낙 농사가 잘 안 돼서.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뭐든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르신. 심술쟁이 부자가 고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내일이 내 마누라 생일인데 마누라가 국을 좋아하니 심릿국을 끓여다 바쳐라. 만약 심릿국을 바치지 못하면 네 딸이라도 바쳐야 한다. 알겠느냐? 농부는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어요. 어르신, 심릿국이라니요? 그런 국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부자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어요. 하여튼 심릿국을 끓여오게! 농부는 기운이 쭉 빠져 허청허청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보다 못한 농부의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무슨 일 때문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농부의 딸도 말했어요. 아버지, 얼굴빛이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어요. 이 일을 어쩐다니. 내일까지 심릿국을 끓여다 바치라고 하는데 내 생전에 심릿국은 듣도 보도 못했으니 부자 영감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것 같구나. 너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고 싶어서.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마음이 복잡해진 딸은 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심술쟁이 부자를 생각하자 속이 답답해진 딸은 서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바다에는 오리들이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한가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갈매기들도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날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쇠돌이가 오리를 보자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오리! 오리! 그 순간 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아버지, 어머니, 좋은 생각이 있어요! 딸이 소리를 치며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자 농부와 아내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니?
오리 2마리를 잡아 끓이면 심리국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오리가 1마리면 오리국, 2마리면 심리국이잖아요. 딸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맞다, 맞아. 역시 내 딸이 최고다. 부자 영감이 매일 육지에서 나는 고기만 먹더니 이제는 날아다니는 고기가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그 길로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잡으러 나갔어요. 농부와 아내는 긴 고생 끝에 겨우겨우 오리 2마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내는 오리 2마리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오리 1마리면 오리국, 오리 2마리면 심리국. 어서 끓어라. 아내는 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어르신, 심리국을 끓여왔습니다. 농부는 오리국을 조심조심 부잣집으로 들고 가 자신있게 말했지요. 그러자 놀란 심술쟁이 부자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국그릇을 쳐다보았어요. 뭐? 심리국이라고? 농부는 빙그레 웃으며 오리국을 부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심술쟁이 부자는 기가 막혀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네 이놈! 겨우 오리 2마리를 들고 와서 3년 동안 진 빚을 떼우려는 수작이냐? 도둑놈 심보로구나! 부자는 분통이 터지는지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심리국을 가져오랬지 오리국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나쁜 놈 같으니! 농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부대로 심리국을 끓여왔는데요. 오리 1마리로 끓이면 오리국, 2마리로 끓이면 심리국이 아닙니까? 심리국을 끓일 오리 2마리를 잡으려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농부의 말에 심술쟁이 부자는 버럭 화를 내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가슴을 탕탕 치며 구시렁거렸어요. 요놈의 오리들! 요놈의 오리들! 상 위에 올려진 오리국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총각이 돌처럼 크고 단단하다고 해서 돌쇠라고 불렀지요. 돌쇠가 얼마나 크고 단단했으면 걸을 때마다 땅이 쿵쿵 울릴 정도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가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돌쇠가 물었지요. 아래 마을 부자 영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6살 난 아들을 머슴으로 데려갔지 뭐요? 어린 자식을 빼앗겼으니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수밖에요.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내가 당장 아들을 찾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돌쇠는 남자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휙 고개를 내려가 부자 영감네 집으로 향했어요. 부자 영감네 집에 다다른 돌쇠는 담장 너머를 슬쩍 엿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린아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옳지, 바로 저 아이군. 돌쇠가 문을 두드렸어요. 위시오. 마침 부자 영감이 문을 열어주었지요. 이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싶습니다. 머슴? 필요 없네. 사실 몸집도 우람하고 힘께나 쓸 것 같아 돌쇠가 탐이 났지만 돈을 주자니 아까웠거든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순간 부자 영감은 귀가 번쩍 뛰었지요.
그럼 오늘부터 일해보게나. 부자 영감은 갑자기 사근사근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돌쇠가 대뜸 마당을 쓸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기 빗자루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어린 머슴은 어디에다 쓴답니까? 지게 지고 풀썩, 호미 들고 털썩, 항아리 들고 나동그라지겠네. 저런 어린아이와 같이 일하느니 그냥 집에 가서 나무나 해다 팔아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돌쇠가 휙 돌아 나가려고 하니 이제는 부자 영감이 돌쇠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돌쇠도 놓치겠거든요. 네, 저 아이를 당장 내보냄세. 대신 자네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네. 그럼 문서로 만듭시다. 위기양양해진 돌쇠가 이제는 부자 영감에게 문서까지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문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 아이, 씀새. 쓰고 말고. 부자 영감한테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돌쇠가 오히려 딴소리하며 돈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잘 되었죠 뭐. 자, 그럼 쓰겠습니다. 돌쇠가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하는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보낸다. 결국 두 사람은 문서를 써서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졌지요. 돌쇠는 그날부터 부자 영감네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부자 영감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봤어요. 돌쇠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아니, 그런데 여기저기 어디에도 돌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머슴들은 불을 뗀다고 후후, 마당을 쓴다고 쓱쓱, 장작을 팬다고 뚝딱,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부자 영감이 화가 나서 이리저리 돌쇠를 찾고 있는데 방문을 열어보니 돌쇠가 밥상 앞에 떡하니 앉아있거든요. 배고픈 얼굴로 밥상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아니, 일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게냐? 화가 난 부자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백가죽이 등에 철썩 붙었습니다. 부자 영감을 보더니 반가운 얼굴로 돌쇠가 말했지요. 어서 밥을 먹여주시지요. 밥을 먹여달라고? 장난하는 거냐, 이놈!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자 돌쇠가 문서를 부자 영감의 코앞에 들이밀며 말했지요. 잊어버리셨습니까? 문서에 분명 먹여준다고 되어 있을 텐데요.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지요. 먹여준다는 말이 밥을 떠먹여준다는 말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저렇게 문서를 들이밀며 따지는데. 부자 영감은 할 수 없이 밥을 한 술 두 술 떠먹여 주었대요. 밥을 먹여주었으니 어서 나가서 일해라!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듯 말했어요. 옷을 입혀주셔야 나가지요. 뭐? 옷을 입혀줘? 아, 문서가 어디 있더라. 돌쇠가 또 문서를 꺼내려고 하자 부자 영감은 얼른 옷을 입혀주었어요. 에이구, 못 살아 못 살지? 입혀준다는 말이 자기 손으로 옷을 입혀준다는 말인 줄 누가 꿈에라도 생각이나 했겠어요? 밥도 먹여주었겠다, 옷도 입혀주었겠다. 그때부터 돌쇠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순식간에 쓱쓱 마당을 쓸더니 우지끈 장작을 패 잔뜩 쌓았지요. 그러나 부자 영감은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떠먹여 주어야 하거든요. 부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또 한 술 두 술 밥을 떠먹여 주었지요. 어느새 또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되었어요. 부자 영감은
하루 세끼 돌쇠의 밥을 떠먹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부자 영감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부자 영감이 무슨 꿍꿍이인지 킬킬 웃으며 살금살금 도망을 가네요. 1시간쯤 지났을까? 부자 영감이 불 꺼진 돌쇠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갔어요. 아이쿠! 이게 뭐야! 부자 영감은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돌쇠에게 걸려 넘어진 것이었지요. 밥 안 먹여주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날 저녁에도 부자 영감은 엉엉 울면서 돌쇠에게 밥을 먹여주었대요. 밥 먹었으니 이제 그만 자라! 재워주셔야지요. 뭐야? 부자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려 하니 돌쇠가 뒤적뒤적 문서를 찾네요. 부자 영감은 얼른 옆에 앉아 돌쇠를 토닥토닥 두드렸지요. 자나? 아직 안 잡니다. 이젠 자나? 아직 안 잡니다. 부자 영감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계속 토닥토닥 두드렸지요. 잠이 안 와 그러니 옛날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아니 이놈이! 부자 영감이 화를 내며 돌쇠를 걷어차려니까 돌쇠가 문서를 쫙 펴 들이밀었지요. 결국 부자 영감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아침이 되자 부자 영감은 또 걱정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덩치가 산만한 머슴을 먹이고 재우려니 좀 힘들겠어요.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돈 안 받고 일 잘하는 머슴을 또 구할 수가 있어야지요. 주인 어른! 주인 어른! 돌쇠가 급하게 부자 영감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자 영감은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뒷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옷을 입혀주셔야지요. 뭐? 에이, 나더러 냄새나는 뒷간에서 내 놈의 옷을 입혀주라고? 어쩌겠습니까? 제가 입으려고 해도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 부자 영감은 코를 막고 뒷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돌쇠의 옷을 막 잡으려는데 그만 똥물에 빠지고 말았네요. 아이고 냄새야! 내 이놈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돌쇠는 방글방글 웃으며 부자 영감의 집을 나왔더래요. 돌쇠는 지금도 쿵쿵거리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닌답니다. 멍텅구리 도깨비. 깊은 산골 오두막집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품을 팔고 집으로 오는 길에 굶주린 거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품삯으로 받은 돈을 톡톡 털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농부의 아내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이고 기가 막혀! 남의 동양 바가지 채워줄 돈 있으면 저 자식 굶기지나 말지. 하도 딱해서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어. 어려운 사람끼리 도와가며 살아야지, 안 그러오? 농부의 아내는 인정 많고 착한 남편이 못마땅했어요. 하루는 농부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새님, 돈 단량만 꿔주시오. 내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시오? 품 판 돈 단량 있지 않습니까? 품 판 돈 모아놓은 것이 딱 단량 있기는 있는데 그걸 꿔주면 분명 아대가 야단할 텐데.
틀림없이 내일 갚아드릴 테니 꺼주시오. 자꾸 조르니까 농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사정이 급하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달릴까? 농부는 비록 없이 살아도 남의 사정 딱 한 것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였거든요.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지 싶어서 아내 몰래 돈 단량을 꿔주었지요. 농부의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누가 온 것 같던데 무슨 일이에요? 농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농부의 말을 들은 아내는 펄펄 뛰었지요.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건만 그새를 못 참고 돈을 꿔줘요. 농부의 아내는 누군지 알고 돈을 꿔줬느냐,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겨우 단량뿐인 돈을 남줘버렸으니 뭘 먹고 살 것이냐 하면서 바가지를 박박벅벅 긁어댔어요. 다음날 해가 지자 농부의 아내는 농부를 들볶기 시작했지요. 돈을 갚긴 누가 갚아? 누군지도 모르고 돈을 꿔주는 사람이 바보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농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먼 산만 바라봤어요.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꼭 갚겠다고 한 약속을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깜깜해지자 누가 문 밖에서 새님, 꾼돈 단량 가져왔습니다. 하고 엽전을 홀떡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농부는 꿔준 돈을 받았으니 아내의 잔소리는 듣지 않겠구나 싶어서 거참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이 되자 새님, 꾼돈 단량 가져왔습니다. 하고 돈을 또 던져주지 뭐예요? 그러고는 농부가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네요.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어저녁에 갚은 돈을 또 가져와. 그뿐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꼭 그맘때가 되면 새님, 꾼돈 단량 가져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새님, 여기 꾼돈 단량. 그 다음 날 또 새님, 꾼돈 단량. 하고 돈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농부의 아내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멍텅구리 도깨비 짓이 틀림없어요. 그러니 모른 척 내버려 둡시다. 농부의 아내는 도깨비가 던져주고 간 돈을 모아 논을 사고 밭도 샀지요. 농부의 아내는 도깨비에게 잘 보이면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말했지요. 도깨비 덕에 부자가 되었는데 한상 잘 차려서 대접을 해야겠어요. 그날 밤 농부는 도깨비를 기다렸다가 얼른 쫓아나가 붙들었지요. 뭘 좋아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정성껏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친구분들하고도 함께 오시지요. 그래서 멍텅구리 도깨비가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잘 먹고 갔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친구 도깨비까지 와서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새님, 꾼돈 단량! 여기 단량이 있소이다. 여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도둑이 몰려오면 어쩌지요? 농부의 아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도둑들이 돈을 훔치러 왔다가 사람까지 해칠까봐 겁이 났지요. 농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욕심이 지나쳐서 화를 당할까 두렵소. 이제 그만 도깨비들을 떼어냅시다. 쇳불도 당김에 빼냈다고 당장 그렇게 해요. 아내도 걱정이 되었는지 맞장구를 쳤어요. 다음날 농부가 도깨비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불러들여 슬쩍 떠보았지요.
도깨비님은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을 테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이야기하였어요. 나는 죽은 망아지가 제일 무섭다오. 그러는 새님은 뭐가 제일 무섭소? 이어서 농부가 대답했지요. 전에는 돈벼락 맞는 게 소원이더니 이제는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는 죽은 망아지를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도깨비들이 농부의 집 앞에 왔다가 죽은 망아지를 보고 깜짝 놀라 넘어졌지요. 도깨비들은 너무 화가 나서 달아나면서 돈을 마구 던졌어요. 돈이 제일 무섭다고 했지? 에잇, 돈 받아라! 돈 받아라! 돈 받아라! 그러고 달아난 도깨비들은 다시는 농부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대요. 도깨비에게 돈벼락 맞은 농부는 옛날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도적과 할머니. 아이고 무서워. 고을 사람들이 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푸른 산 위에는 흰 구름이 떠다니고 산에는 나무가 우거졌을 뿐인데 말이지요. 마침 그 고을을 지나던 나그네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아이, 무슨 일이요? 저 산에 호랑이라도 나타났소? 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지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란 말이요? 그러자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죄 지은 사람에게는 포졸, 늙은 소에게는 백정, 공부 안 한 아이에게는 훈장, 꾀병 아이에게는 침쟁이. 그러더니 수수께끼를 내듯 물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무서워하는 건? 어른이고 아이고 다 무서워하는 건? 밤에도 무섭고 낮에도 무서운 건? 그러자 다른 사람이 목을 움츠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중령산적이지. 벌써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 나라 곳곳에 도둑이 넘쳐났어요. 높은 산에는 산적, 고을에는 좀도둑이 들끓었지요. 이 산에는 대나무가 많아 중령이라 부르는 고개가 있었는데 이곳에 사는 산적들은 사납기 짝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중령 산적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답니다. 하루는 바리바리 짐을 실은 수레가 중령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창을 높이 든 군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수레를 단단히 지켰지요. 그때 나무 위에서 캥캥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큰 바위 하나가 수레 앞에 쿵 떨어졌어요. 말들은 놀라서 멈춰섰어요. 뭐야? 군사들은 주위를 두리번 살폈지요. 갑자기 산적대가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산적들은 희죽희죽 웃으며 수레로 달려들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군사들을 쓰러뜨린 뒤 수레를 통째로 끌고 갔지요. 이 일은 궁궐에까지 알려졌어요. 화가 난 임금님이 단양 고을 원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루빨리 산적들을 없애라. 원님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섰지만 번번이 허탕만 쳤어요.
산적들이 동굴이나 바위 틈에 꼭꼭 숨어버리면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거든요. 산적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 못 살겠군. 원님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원님을 찾아왔어요. 원님은 산적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날 안 만나면 후회할걸? 산적을 무찌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원님이 얼른 뛰어나왔어요. 정말이요? 좋은 방법이 대체 뭐요? 할머니는 원님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원님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 아침, 원님은 이웃 고을의 원님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곧 많은 군사가 모여들어 중령 곳곳에 숨었지요. 모두 나무꾼이나 장사꾼처럼 꾸며서 산적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어요. 원님은 군사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꼼짝하지 마라. 그리고 원님은 귀가 밝은 군사를 뽑아 가까이 두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숲은 조용했어요. 바람소리, 물소리, 산새소리만 들려왔지요.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느냐? 원님은 산적들을 물리칠 생각이 없는 듯 소리 타령만 했어요. 모두 그런 원님을 이상하게 여겼지요. 그쯤 중령의 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구슬픈 목소리로 외쳤어요. 들자구야! 들자구야! 산적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할머니를 붙잡아 두목에게 끌고 갔어요. 바른 대로 말하라! 들자구가 무엇이냐? 할머니는 벌벌 떨며 더듬더듬 말했어요. 아들 둘을 찾고 있어. 들자구는 작은 아들이라오. 큰아들 다자구도 같이 없어졌어. 두목은 할머니를 요모조모 뜯어보다가 불쑥 말했어요. 마침 부엌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됐군. 할멈! 앞으로 여기서 부엌 일이나 해. 내 두 아들은 어쩌고요? 말자군지 소자군지 내가 알 바 아니지? 말을 안 들으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 알아서 해. 알았소. 그 대신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이름이나 크게 부르게 해주오. 그러든지 말든지. 두목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을 툭 내뱉었어요. 얼마 뒤 두목의 생일잔치가 벌어졌어요.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었어요. 산적들은 마음껏 술을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 취했지요.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들자구야! 들자구야! 두목이 칼을 쓱 뽑아 들었어요. 술맛 떨어지게 무슨 짓이야! 작은 아들이 생각나서요. 그래도 술을 좋아했다오. 할머니는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조용히 해! 또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밤이 깊어지자 술에 취한 산적들이 하나 둘 골아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어두운 숲을 향해 목청껏 외쳤어요. 다자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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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에 산적 하나가 슬며시 눈을 떴어요.
졸려. 저 할멈 또 왜 저러나? 아까는 작은 아들을 찾더니 이젠 큰 아들을 찾네. 산적은 칼 뽑는 신용을 하다 말고 도로 쓰러져 쿨쿨 잠이 들었어요. 한편 숲에 숨어있던 귀 밝은 군사는 원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원님, 들리십니까? 타자구야, 타자구야. 소리가 나는데요. 들자구가 아니고 틀림없이 타자구란 말이지. 됐다. 이제 공격할 때가 되었구나. 아유, 원님, 이 밤중에 공격을 하다니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 군사가 물었어요. 하하, 걱정하지 마라. 산적들은 모두 잠들었다. 그러니 할머니가 타자구라 외치지 않느냐? 예? 그럼 들자구는 아직 덜 잔다는 말이었군요. 얼마 전에 원님을 찾아왔던 할머니가 귓속말로 다자구, 들자구를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이윽고 횃불을 든 군사들이 산적의 소굴로 벌떼같이 들이닥쳤어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산적들은 힘 한 번 쓰지 못한 채 꽁꽁 묶이고 말았지요. 원님은 그제야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서 할머니를 찾아보아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황소보다 귀한 참외.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착실한 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가난했지만 부지런하고 인정도 많았어요. 사람이 어찌 저렇게 좋은지. 허허. 농부는 아침 일찍 참외밭에 나가 영차 김 메고 걸음 주며 정성껏 참외 농사를 지었어요. 참외 씨를 뿌리고 참외가 잘 자라도록 정성껏 돌보았지요. 햇볕이 쨍쨍한 여름이 되자 노란 참외가 탐스럽게 열렸어요. 농부는 참외밭을 바라보며 연방 싱글벙글 웃었어요. 이제 참외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네 그려. 농부는 잘 키운 참외를 따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참외 하나가 유난히 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뭐예요? 이 좋은 참외를 내가 먹을 순 없지. 원님께서 마을을 아주 잘 다스려 주신 덕에 이렇게 좋은 참외를 얻을 수 있었어. 그리하여 농부는 참외를 원님께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 마을 원님은 어질고 지혜롭기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이렇게 큰 참외는 처음 보는구나. 대체 어찌 된 것이냐? 제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참외 농사가 잘 된 것은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신 원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참외를 바치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원님은 참외를 받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 귀한 참외를 나에게 바치다니 마음씨가 참으로 가상하구나.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보답을 해야지. 하하하. 여보라! 요즘 들어온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원님이 이방에게 물었어요. 예, 황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잘 됐구나. 그 황소를
농부에게 상으로 주어라. 생각지도 않은 원님의 명령에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낱 참외를 드리고 어찌 귀하디 귀한 황소를 받는단 말입니까? 허허, 농사 짓는 농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소 아니더냐? 관야에서는 딱히 쓸모도 없으니 사양 말고 소를 데려가게. 그리하여 마음씨 착한 농부는 참외 하나로 황소를 얻었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원님에게 황소를 받은 이야기는 옆집에서 옆집으로, 건너집에서 건너집으로 순식간에 전해졌어요. 한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도 이 소문을 듣고 하루 종일 배가 아파 끙끙거렸어요. 에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참외를 바치는 건데. 하지만 이미 농부가 갖다 바친 참외를 또 가져갈 수는 없었지요. 욕심쟁이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요리조리 궁리를 했어요. 그깟 참외 하나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얻었겠다. 가만! 그럼 황소를 바치면 얼마나 큰 상을 주실까? 욕심쟁이 농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불이 나게 외양간으로 달려갔어요. 외양간에는 큰 돈을 주고 산 황소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부지런한 농부가 참외 하나를 가져가서 황소를 받았다는데 내가 이 황소를 가져가면 못해도 금덩이 하나는 받을 거야. 그리하여 욕심쟁이는 원님 앞으로 황소를 몰고 갔지요. 원님은 욕심쟁이로 소문난 농부가 황소를 끌고 온 것을 보고 놀랬어요. 아니, 웬 황소냐? 예, 제가 오랫동안 소를 키웠지만 이렇게 튼실한 황소는 처음 봅니다. 오, 정말 훌륭한 황소로구나. 예, 모든 게 원님 덕분이니 이 황소를 받아주십시오. 욕심쟁이가 알랑알랑하면서 고개를 숙이자 지혜로운 원님은 빙그레 웃었어요. 허허, 자네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이 황소는 고맙게 받겠네.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선물을 해야지. 원님은 이번에도 이방을 불렀어요. 여봐라. 요즘 들어온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욕심쟁이는 금덩어리라도 받겠구나 싶어서 싱글벙글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방이 이렇게 대답하지 뭐예요? 얼마 전에 들어온 귀한 참외가 있습니다. 오호, 그게 좋겠다. 그 참외를 상으로 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튼실한 황소에 견줄 만한 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참외만큼 좋은 것이 또 있으랴. 원님은 욕심쟁이에게 커다란 참외를 상으로 내렸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네. 망했어. 집으로 돌아온 욕심쟁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나친 욕심에 황소를 바쳤다가 참외 하나와 바꿨으니 말이에요. 욕심쟁이는 괜한 욕심을 부렸다가 황소를 참외와 맞바꾸게 되었답니다.